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자, 김남 교수,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트럼프가 진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회담을 하고 나서 예.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미국이 롱텀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장기적으로 통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이 불발탄을 제거하고 무기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고르게 만들고 건물을 철거한다, 이제 잔해를 철거한다 이런 예. 얘기인데 결국 전후 재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통제든 관리든 아니면 점령이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첫 단계는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체의 소멸을, 종식을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고 정말 트럼프 이후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한데 저도 아침마다 뉴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근데 서은영 평론가, 근데 트럼프의 일종의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기질, 그러니까 일종의 매드맨 전략에 이번에도 또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요구할 때도 그때 휴양지 개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베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아, 그 예. 리베라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이 남유럽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휴양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기군요. 예. 상당히 멋지죠. 예. 아주 고가의 고급 휴양 단지인데 이 가자 지구가 또 이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가 이 리조트를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고급 휴양지로서 개발할 만한 이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오늘도 사실 발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그러면 이 안보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미군 주둔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라는 이 질문이 나오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대선 과정 내내 이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미군 예. 전쟁이 아닌 것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발언을 좀 뒤집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영상을 보면은 저기 왼쪽이 리비에라고 오른쪽이 가자지구라고 하네요. 저렇게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사실 저 가자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 굉장히 핍박받고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기를 또 개발하겠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류한수 교수,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 저기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미군이 들어가서 뭐 강제로 꺼내겠다 이런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키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럴 것까지는 아닐 텐데 예. 어쨌든 간에 상당히 트럼프가 이 팔레스타인에게 단호하고 아주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가장 초조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 후보가 친이스라엘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큰 압박이 가자지구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실현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왜 트럼프가 왜 그렇게까지 이 가자에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인 노선을 보이느냐 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가족이 모이는 사진을 보면요, 이 정수리에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고 네. 유독 집안에 유대인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트럼프 후보를 친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네. 몰아가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인환 교수, 가자지구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지만 어쨌든 가자지구가 뭐 현대판 감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는 게 이거 뭐 인종청소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이 거센 상황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또 트럼프식의 제국주의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던데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실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두 가지가 먼저 예. 떠오르는데, 하나는 정당성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국들의 반발 문제인 거죠. 네. 먼저 정당성 문제 얘기하면은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치를 하도록 이스라엘과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비극적 분쟁이 지속됐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종전 후에 이 지역을 미국이 와서 통제 관리한다. 이것은 그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그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동 국가들 일제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예. 강제 이주를 시킬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든 게 요르단이랑 이집트예요. 그럼 요르단과 이집트는 우리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벌써 말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어쨌든 주변 국가 어디론가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동 정세에 또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주변 국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 중동에서 예. 이제 휴전을 해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는 것 예. 같아서 좀 많이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류한수 교수. 예. 트럼프가 진짜 가자지구 점령 카드로 얻고자 하는 속내가 뭐예요? 사실 그 미국 내 서민들의 어떤 세계관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 시작층은 외교에 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세계 정세에 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 한계를 뒀었는데 미국 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서민들의 그 관점을 대변하는 트럼프로서는 더욱더 이스라엘에 밀착할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또 하나 2017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지금 그 예전에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텔아비브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해서 아주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친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그 노선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참 이렇게 트럼프가 어쨌든 재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특유의 충격을 먼저 주는 요법으로 굉장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데 오늘 사실 가자지구에 앞서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일단 김인환 교수 이게 한 달 이후에는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트럼프는 이제 얘기하는 게 자신을 설명하는 게 캐나다, 멕시코가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유예하고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전격적인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이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는 국내외적 반발에 의해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뭐 거래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트럼프의 그 특유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강공을 걸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국경 통제를 얻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반면에 이번에 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움츠리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는 보복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미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 산업계가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반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관세 유예 결정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잠깐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트럼프는 어쨌든 결과를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의 스타일이 나온 건데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과 정책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랬을 뿐이다. 트럼프 또 특유의 그런 기술이 있군요. 정신승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미국 내에서는 좀 평가가 부정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요 이미 사실 1세기 전에 여기에 대한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야라는 교훈을 얻었던 게 있는데 바로 스무트 홀리법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공화당 의원 2명 이름 따서 이제 이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들 이름을 따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스무트 홀리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 2만여 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한 40%에서 60%로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에 정말 직격탄이 되고 맙니다. 이게 원래의 의도는 미국의 일자리 늘리고 미국 산업 보호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교역량이 크게 줄었고 60%까지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세계 교역량 같은 경우에 25% 줄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법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고 2차 세계대전 벌어진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 관세를 어떤 의도로 썼든 간에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교역량을
줄일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플러스 미국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한 달 유예했어도 한 달 뒤에 또 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미국인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은 일단 미국 내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꼽는 게 자동차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6번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아, 예. 그 정도로 이 세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할 만큼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렸으면 사실 멕시코, 캐나다도 보복 관세 조치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관세라는 건 국경을 넘을 때마다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 가격,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이 자동차 산업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관세 올렸을 때 제일 직격탄을 맞을 건 제너럴 모터스야.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를 콕 집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 갖추고 있는데 특히나 멕시코에서 차량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미국 기업에 오히려 독이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한시적으로 미뤄는 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얻을 건 얻었어요. 그러니까 펜타닐 문제를 두고서는 캐나다랑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통제하겠다 이런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할 만큼 진짜 내부적으로 펜타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미국 내 펜타닐 문제는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대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 중독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뭐 그 중국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량이 우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펜타닐이 소량이라도 중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2021년 같은 경우에 예. 뭐 6만 6천 명이 뭐 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 이 숫자는 과거 10년에 비하면은 예.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펜타닐 문제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외교 정책의 첫 타겟이 멕시코와 예. 캐나다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게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필라델피아 저기 놀러 갔을 때 저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류한수 교수 이 펜타닐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 캐나다나 멕시코 여기에 관세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 운명을 걸었다고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그 북아메리카 자유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 협정을 맺었을 때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이것은 미국의 불리한 그 협정이다라고 하면서 네. 다시 협정을 해서 미국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계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은 또 실제로 덕을 본 나라는 바로 그 멕시코였어요. 네. 그러니까 니오쇼링인 거죠.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 멕시코로 몰려서 오히려 멕시코가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또 이게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네.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그 주변을 압박하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미국에 지어라. 그래야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트럼프 후보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주변 국가에게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안 좋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적으로서는 무해하지만 벗으로서는 트리처러스, 즉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네. 전형적인 이해 같습니다. 예. 벗으로서는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또 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발언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뭐 마약, 펜타닐, 뭐 일자리 문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지만 관세 카드를 꺼내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불법 이민자들 추방 관련인데 이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것을 동원했다. 땡땡땡을 동원했다. 전투기를 동원했다 아닐까요?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이번에 좀 맞췄습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전투기까지는 아니지만 군항기를 이제 이 군용기를 예. 동원을 한 건데요. 이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있지만 이걸 다 상대 국가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군용기까지 동원하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수갑 채워서 군용기에 거의 이제 죄인들처럼 예. 이제 태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네.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국경 수비 강화하겠다 예. 그러면서 남서부에 심지어 지금 거의 뭐 아프가니스탄에 막 파병되는 예. 최정예 육군 부대를 막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 최정예 육군 부대를 이제 국경에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국경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콜롬비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콜롬비아 이 이민자들을 지금 이제 저 영상도 이민자들을 이 군용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추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설 연휴 기간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콜롬비아를 이민자를 실어서 추방을 시킨 거면 콜롬비아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어땠어요?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굉장히 네. 반발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군용기에 실어서 콜롬비아로 보내니까 첫 번째 콜롬비아에서 반응은 입국 거부였던 거죠. 반대를 한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마디로 네. 25% 부과. 우리 숫자가 벌써 굉장히 익숙한데 이러면서 관세 25% 부과라는 보복 조치를 선언하고 그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이거를 더 늘리겠다. 5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협박을 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꼬리를 내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마르코 루비오 이제 새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우리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켰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군용기를 태워서 보내려고 하니까 콜롬비아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미국한테 실망감을 좀 드러내니까 관세를 한 25%에서 50%까지 때려버리겠다 이러니까 콜롬비아가 결국 백기를 추방한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였군요. 그럼 이번에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는 한 달 미루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예외 없이 바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바로 시행을 한 건데 이런 미중 패권 싸움을 바로 돌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중국이 그 유예에서 빠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이냐 시작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식 미중 경쟁의 본격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미중 경쟁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바이든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관세 대상에서 유예하는 것을 제외 대상에서 유예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결국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울 것이고 둘 간의 관계는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화면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뭐 서로 관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 이런 거 나오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미중 관계가 긴장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은 미국한테 좋지가 않아요. 네. 뭐 소비자 물가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구글이나 그런 큰 대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펜타닐 문제나 어떤 다른 중요한 해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의 현재 경제가 사실 침체 국면,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그런 어떤 경쟁을 지양하고 네.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트럼프가 이 중국을 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번 관세 조치 여파가 미중 관계를 보는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미중 관세 전쟁을 풀 첫 번째 열쇠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열쇠는 뭐 트럼프가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 아닐까요? 콜라 아닙니다. 네. 아니군요. 조금 더 상상력을. 교수님 답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시는군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답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틱톡입니다. 틱톡이요. 상당히 왜 의외의 틱톡이죠? 답이라고 생각하실 예. 수 있을 텐데요.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이 틱톡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틱톡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정보를 다 수집해 간다. 그래서 그걸 중국 정부에 넘긴다. 이것이 이 미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6개월 안에 이 회사를 안 팔면 네. 미국에선 사업하지 마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걸 매각하는 걸 거부했거든요. 네. 그 거부하는 명목이 우리 이 틱톡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알고리즘 자체가 중국 법으로 못 팔게 되어 있어. 이게 예. 묶였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못 팔아라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1월에 이 법을 유예를 해주면서 75일을 말미를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야, 요거 우리한테 팔면 우리가 요 관세는 좀 깎아줄게라는 네.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중국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사실 경제가 지금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까지 이제 때려맞으면 상당한 이제 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이 계산기를 지금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좀 깎을 것이냐, 네. 틱톡을 내어주고 아니면 틱톡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중국은 그럼 예외 없이 바로 시행한 거 보면 틱톡을 굉장히 좀 탐내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탐내는 것 트럼프가.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쯤에서 짚어봐야 되는 거는, 자, 이 트럼프발 관세 정장이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예요. 자, 류현수 교수 보면은 일기 때 제 생각에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세탁기를 딱 겨냥해서 관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당시에도 우리나라 세탁기에 왜 이렇게까지 관세를 부과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산 세탁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2018년에 예. 그 트럼프 일기 때요, 한국 세탁기를 노리고 관세를 때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산인데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150만 대를 넘어가면 여기에 최대한 150% 관세를 예. 추가로 매길 수 있는 그 법령을 발용해서 예. 상당히 큰 재미를 봤거든요. 예. 이걸 또 한 번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하워드 러트닉 네. 그 상무부 장관이 이것을 또 상기하면서 그 주변 그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만 해먹고 돈만 벌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오른쪽에 자 러트닉 저 상무부 장관 지명자 저 사람 멘트가 나와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동맹들이 우리 선량함을 좀 이용을 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을 아주 콕 집어가지고, 한국 너네 그 가전 같은 경우에도 그저 우리 이용을 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을 콕 집었으면은, 자, 우리 가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사실 트럼프 1기 거치고 바이든 행정부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 생산 기지를 미국에 많이 확충을 했어요.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관세로 으름장 놓고, 이제 바이든 때는 으름장은 놓지 않지만 IRA, 칩스법 흔들면서 여기다가 공장 지으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인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미국으로 옮겨간 건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옮겨간다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 상당수의 이 일들이 결국에는 중국을 이 타깃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건데, 중국을 뺐을 때 그걸 대체할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한국이라는 것이고, 일본, 대만, 인도, 한국 다 꼽았을 때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예. 가령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마무리를 하기 전에 퀴즈로 마무리하지 않고 짧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께. 그러니까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 트럼프가 이겨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이겨요? 승자가 누굴까요? 국제정치학과 경제학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는 승자는 없습니다. 패자만이 존재합니다. 네. 하물며 미국이 만약에 무역 수지 개선, 대중 무역 수지 개선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과 수출 기업들은 엄청난 출혈을 볼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그런 어떤 경쟁, 관세 경쟁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손해,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 또 승자는 존재하지 않고 패자만 존재한다 이런 뼈아픈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셔서 오늘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